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도 아주 오래전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았죠. 사냥과 채집이라는 방식으로 식량을 구했어요. 또 아주 오래전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사용한 건 아닐 테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동굴에서 살면서 사냥 채집을 했다. 그러면 짐승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도구를 개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집단으로 확산된 건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생산성이 좋아진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요? 이제 칼이나 창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생태계 내 최상위 포식자가 되죠. 그 전에는 생태계 내 최상위 포식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육체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짐승들은 많잖아요. 뭐 사자도 그러하고 뭐 힘센 짐승도 많고 빠른 짐승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생태계 내 최상위 포식자가 되면 이제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겠죠. 다른 짐승들이 먹이가 될 가능성은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도구를 개량할 수 있게 된 것은 뭔가요? 1차 사회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한 몇 번 일어났죠. 한 세 번 일어난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 우선 1차 사회혁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사회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생태계 내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이전과 달리 많이 좋아지고 안전해졌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해졌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한다. 그렇죠. 삶의 방식은 여전히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됐죠. 농사를 짓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아지죠. 농사나 목축을 하게 되면 그래요. 우선 안전해지죠. 야생에서 뭐 식량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생산성도 좋아지잖아요. 농사나 목축을 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사냥 채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농사 짓고 목축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고, 그러한 토지는 야생 상태에 있는 토지가 아니다. 그렇죠. 야생 상태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경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토지는 야생 상태가 파괴되고 인간에 의해 가공되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숲으로 우거진 곳을 농경지로 만들면 자연은 다 파괴돼야 되는 거죠. 하여간 농경사회에 돌입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안전하게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셈인데, 이외에도 더 중요한 변화가 발견된다. 그 전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사람들은 시대 사람들은 어떤가요? 현 시대 어떤 빠른 속도로 문명이 발전하죠. 자연이 파괴된다. 그래서 마치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가면 자연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농경지는 어떤가요? 자연을 파괴해야 생기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현 시대 문명이 자연 환경을 사실은 보호하는 거죠. 이전에 한국이 보면 농업에 크게 의존하던 시대에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산에는 나무가 없었죠. 자연이 거의 다 파괴됐죠. 지금은 이제 산에 가면 숲이 우거져 있지만 왜 그런가요? 인구수가 늘어나면 다 농경지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땔감을 써야 되고 그 산에는 나무가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리고 농경지로 개발 가능한 곳은 다 농경지가 되죠. 근데 문명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고 자연이 보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농경지를 이제 예전처럼 크게 확대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문명이 발전이 자연을 보호하지. 지금 문명이 파괴돼서 다 농사지어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토가 농경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5천만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이 자연을 보호한다. 오히려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 같은 식량의 양은 없더라도 적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손길이 안 닿아야지 자연이 보호되잖아요. 그러한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경지는 결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환경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하는 일과 농사나 목축을 통해 식량을 구하는 일은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농사나 목축 짓는 일은 사냥이나 채집이 아니죠. 공장에서 생산물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토지에서 어떤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식량을 얻는 거죠. 그래요. 동물이나 식물을 길러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생물과 토지를 뭐 가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단지 무생물을 가공하는 방식과 다를 뿐인 거죠. 즉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또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규모도 한없이 커질 수 있다. 그래요. 가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냥 채집이 아니라 농업과 공업의 차이를 보면 결국 뭔가요? 농업은 토지와 생물을 가공한다. 그래요. 공장은 어떤가요? 공장도 일단 토지를 가공해서 뭐 건물을 만들죠. 그 다음에 공장은 무생물을 가공한다. 그건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가공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가공한다는 점에 가공해서 식량을 얻으니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의 2차 혁명이 되는 거죠.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채집과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량이 150명뿐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인구가 200명으로 증가하게 되면 50명이 떠나야 집단은 유지될 수 있다. 일정한 자연 환경에서 생물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다. 식량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 지역에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집단이 분리 없이 충분한 식량을 얻고자 하면 일시적으로 식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식량이 되는 생물의 양이 감소하고 결국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이 충분한 장소로 집단 이주가 집단 이주 해야 한다. 그렇죠. 일정한 지역의 자연 환경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한 150명 정도 사냥 채집을 통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사냥과 채집을 해요. 그러면 생물 수가 줄겠죠. 그럼 생물의 번식량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는 어떤가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분리되고 흩어지겠죠. 물론 전체 집단이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면 그 집단은 분리되어 흩어진다. 그래요. 자연인 환경이 황폐화 되기 전에 떠날 수도 있고 다 같이 살다 보면 결국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전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전체 집단이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면 했고 수렵 채집 시대에 철저한 계산을 통해 인구를 관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의 이주 및 분리는 빈번하게 발생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구잡이로 사냥하다 보면 또 식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분리돼서 떠나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겠죠. 분리되고 흩어지고 분리되고 흩어지고 분리되고 흩어지고 흩어진 집단이 또 규모가 커지면 또 분리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집단에서 분리된 무리는 야생에서 충분히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독자적인 집단을 이루게 된다. 새로이 생긴 집단이 기존의 집단과 교류할 가능성은 높고 심하면 기존 집단도 새로운 집단이 어디에서 정착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죠. 특별히 교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는데 교류해야 될 이유가 없고 처음에 어느 곳에 정착해서 서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뭐 100년, 200년이 흘러가면 특별히 교류할 일이 없는데 서로 이제 다 잊게 되는 거죠. 각자 알아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장기에 걸쳐 여러 차례 집단 이주가 발생하면 연락은 완전히 끊길 수밖에 없다. 독립한 집단이 처음에는 기존의 집단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특별히 교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연락은 끊기게 된다.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는데 각자가 뭐 연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급자족하면서 사냥 채집으로 통해 살아가는데 즉 야생의 자연환경에서 집단을 이룰 수 있는 구성원 수가 100명에서 200명이라면 100명에서 2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여러 군데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원래 같은 집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모르게 되면 남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구 곳곳에 여러 인간 집단이 있는데 다 독자적으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되겠죠. 2만 년, 3만 년 전에는 한 집단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발견되는데 한국인, 일본인, 몽고인, 북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몽고 반점이 발견된다. 몽고 반점이 발견된다는 건 뭔가요? 수만 년 전에는 그래요. 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동일성이 발견된다는 거는 몽고 반점은 아주 특이한 유전적인 유전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오래 전에는 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조상이 같다는 말인데 확실한 거죠.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시대, 즉 사냥과 채집 시대에 흩어지며 독자적인 집단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수만 년간 연락이 단절되면 한국인, 일본인, 몽고인,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만 년이 흘렀어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사는지 인식을 못 하겠죠.
같은 집단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 땅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 땅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몽고 땅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거기에 살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없겠죠. 연구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 서로 모르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주 오래전에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시대. 수렵 채집 시대에 흩어진 거죠. 물론 사냥과 채집하던 시대에 흩어졌는데 이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일 농경 시대에 흩어졌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농사나 목축을 통해 식량을 얻지 사냥이나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처음 발견했을 때 한 15세기 정도 후반에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몽고 반점이 발견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본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농경 시대에 흩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 짓는 방법을 아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겠죠. 근데 사냥 채집을 하고 있더라. 사냥 채집하던 시절에 흩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아까 얘기했죠. 분리되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기술은 사냥 채집하는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 수만 년 동안 발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이탈리아 출신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실의 도움을 받아 15세기 후반에서야 비로소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은 그보다 수만 년이 앞선 수렵채집 시대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찾아가 살고 있었다. 그렇죠. 사실이죠. 세계 지도. 응? 뭐 이렇게 갔겠죠. 계속 흩어졌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흩어졌다가 또 규모가 흩어진 집단이 또 규모가 커지면 또 흩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가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사실이겠죠. 몽고 반점을 보면 알죠. 그래요. 토지를 가공하여 농용지를 만들면 토지 면적당 수확량과 수확량에 따른 인구가 예측된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농사나 목축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농경지를 버리고 집단 전체가 이주할 필요가 없으니 정착이 가능하다. 농경지를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죠.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농경지를 버리고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즉 늘어나는 인구만큼 주변의 토지를 가공하여 농경지를 넓혀 나가면 되니 집단이 분리되어 흩어질 이유가 없고 자연의 집단의 규모가 커진다. 옛날 같으면 어떤가요? 인구가 증가해서 자연환경 속에서 사냥 채집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으면 무조건 흩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농경지만 확보하면 흩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집단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죠. 그러한 집단은 농사짓는 일과 동시에 농경지를 넓혀가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에 필요한 농경지를 생각하겠죠. 그 주변 자연환경을 농경지로 개발하면 되죠.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데 그에 따라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한 일을 해결할 정부 역시 자연이 생기게 된다. 정부 역시 자연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농경지를 계속 넓혀 나가면 집단의 규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넓혀 나가는 거죠.
즉 그러한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범죄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정부 역할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막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각종 분쟁도 생기고.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이 있나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개발하여 농경지를 넓혀 나가다 보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 한계는 자연 환경을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농경지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이다. 계속 이제 넓혀 나가다 보면 주변을 한계가 발생하죠. 왜? 다른 사람들도 농경지를 넓혀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래요. 쉽게 농경지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농경지를 확보하다 보면 더 이상 자연에서 주어지는 토지는 자연에서 쉽게 주어지는 토지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뺏으면 되죠.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해 이전에 농경지로 만들기 어려운 것을 농경지로 만들면 된다. 그렇죠. 뭐 저수지를 물길을 만들고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또 농경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을 통해서. 예전에는 고대에는 정복왕들이 큰 존경을 받았죠. 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경지가 부족해지는데 전쟁을 잘하면 농경지를 확보하잖아요. 광대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농경지에 의지했으니까 현 시대에는 농경지에 의지하지 않죠. 그래요. 예전에는 농업에 철저히 의지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토지의 중요성이 훨씬 컸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광대한 토지를 얻으면 이제 위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요. 생산성이 좋아지고 2차 혁명을 통해서 또 뭔가요? 야생에서 식량을 구하지 않으니 안전해졌죠. 생산성이 좋아지고 훨씬 안전해지고 또 세 번째 뭔가요? 여러 사람이 집단의 규모가 이제 무한정 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의 제2차 혁명이라 부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